차가운 공기가 내려앉은 백악관. 세계 지도 위 손끝이 향한 곳. 다음, 여기로 가죠. 트럼프는 한국을 본보기로 전 세계를 휘어잡으려 했습니다. 결국 한국도 일본과 독일처럼 돈과 힘 앞에 무릎 꿇을 거라 확신했죠. 하지만 72시간 후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주한미군 기지 사용료 13조 원을 청구합니다. 한국이 역청구서를 내민 순간 워싱턴은 얼어붙었습니다. 70년간 무상으로 제공했던 땅, 92%를 부담했던 기지 건설비, 침묵의 숫자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미국이 요구했던 바로 그 금액으로 굴복 대신 정산을 택한 나라, 모욕 앞에서 계산서를 꺼낸 나라, 바로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곳, 대한민국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백악관 지하 상황실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손가락이 태평양 지도 위를 천천히 움직였죠. 독일을 스쳤습니다. 일본을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한반도 위에서. 다음은 여기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15명의 참모들이 일제히 숨을 죽였죠.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30년간 국방부 동부가 전략 분석관으로 일하며 수많은 협상을 봤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선전포고였습니다. 70년 동맹이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저는 리처드 맥케인입니다. 미 국방부에서 한반도 정책을 분석하고 전략을 짜는 일을 해왔습니다. 나토 정책자문관으로도 일했고 평택기지 실사에도 참여했죠. 냉철하고 합리적인 판단, 그게 제 신조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제 모든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던진 숫자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3조. 한국이 내야 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었죠. 기존 금액의 5배가 넘는 액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요구였죠. 한국은 부자 나라야. 왜 우리가 공짜로 지켜줘야 하지? 트럼프는 폭스뉴스에 출연할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카메라 앞에서 거침없이 내뱉었죠. 동맹국을 모욕하는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돈을 안 내면 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어.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위협이었죠. 백악관 내부에서는 실제로 철수 시나리오가 검토됐습니다. 병력 감축 계획서가 돌아다녔고 평택기지 축소 방안이 논의됐죠. 저는 그 문서들을 직접 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상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한미동맹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현실이 눈앞에 있었죠. 저는 한국과 오래 일했습니다. 평택기지를 방문했을 때 그 규모에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세계 최대의 해외 미군 기지였죠. 활주로, 병영, 훈련장,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미국 본토 기지보다 나았습니다. 훌륭합니다. 역시 미국이 지원하니 규모가 상당하군요. 제가 물었을 때 한국 측 담당자가 살짝 웃어 보였습니다. 의미심장한 미소였죠. 그리고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이 평택기지는 한국이 지었습니다. 건설비 대부분을 한국이 부담했어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많이 부담하고 있는지를. 하지만 워싱턴에서는 아무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그저 보호받는 나라, 우리가 지켜주는 동맹국일 뿐이었죠. 트럼프의 요구는 계속됐습니다. 언론은 매일 같은 헤드라인을 뽑아냈습니다. 트럼프, 한국의 천문학적 방위비 요구. 미군 철수 카드 꺼낸 백악관. 한미동맹 최대 위기. 저는 매일 아침 신문을 펼칠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갈취였으니까요.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이렇게 썼습니다. 트럼프의 마피아식 협박.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돈을 내지 않으면 보호를 거두겠다는 것. 그게 마피아 수법이 아니면 뭡니까? 하지만 백악관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압박을 강화했죠.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 대표단은 한국에 최후 통첩을 던졌습니다. 이 금액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선택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측 협상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분노와 굴욕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테이블을 박차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한국이 참고 있다는 것을. 분노하고 있지만 아직 표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동맹이라는 단어의 예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70년간 쌓아온 관계를 존중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침묵이 영원하지는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국방부 복도를 걸으며 동료들과 나눈 대화가 기억납니다. 한국이 받아들일까요? 젊은 분석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이건 협상이 아니야. 모욕이지. 그래도 한국은 선택권이 없잖아요. 북한도 있고 중국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을 얕보면 안 돼. 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해. 하지만 워싱턴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약한 고리, 압박하면 굴복할 나라로 여겨졌죠. 트럼프는 계속해서 공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어. 우리 군대 덕분에 안전한 거야. 그런데 왜 돈을 안 내? 미국 국민들도 그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절반 이상이 방위비 인상을 지지했죠. 한국이 더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진실이 왜곡되고 있었으니까요. 아직도 미국은 한국이 얼마나 많이 부담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평택기지 건설비 110억 달러 중 92%를 한국이 냈다는 사실을, 7년간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사실을. 하지만 그 진실은 묻혔습니다. 숫자는 보고서 속에만 있었고 언론은 관심이 없었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한국은 침묵했습니다. 분노도 항의도 공개적으로 표출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불길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군사독재, 그리고 민주화. 절망 속에서도 결코 무릎 꿇지 않았던 민족이었죠. 그들이 이 모욕을 그냥 삼킬 리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동료가 말했습니다. 맥케인, 한국이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 무슨 말이야? 정보 분석관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아. 한국 국방부가 뭔가 큰 걸 준비 중이래. 구체적으로는? 모르지. 하지만 심상치 않대.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국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건드린 건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을 가진, 역사를 가진, 그리고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트럼프의 펜 끝이 지도를 스친 그날, 한국을 다음 타겟으로 지목한 그날. 그 순간 동맹은 숫자가 되었고 자존심은 가격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가격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역사의 방향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었죠. 돈으로 지켜지는 평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진리를 세계에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변화의 바람이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국군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죠. 그날 모든 것이 바뀔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10월 1일 한국의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죠. 오전 5시 동이 트기 전이었습니다. 컴퓨터 화면 속에서 군악대가 연주를 시작했죠. 그리고 한국 대통령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달랐죠. 단호했습니다. 결연한 눈빛이었죠. 국군 장병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목소리가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 저는 중요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모니터 앞으로 몸을 숙였죠.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군을 우리 스스로 지휘할 권리가 있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죠. 전작권.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을 회복합니다. 회복. 전환이 아니라 회복이었죠. 저는 그 단어의 무게를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전환은 받는 것이지만 회복은 되찾는 거죠. 원래 우리 것이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광장에 모인 수만 명의 군인들이 일제히 환호했죠. 국민들도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죠. 이건 단순한 연설이 아니었습니다. 독립선언이었죠. 70년간 미국이 쥐고 있던 지휘권을 되찾겠다는 것.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서는 나라가 되겠다는 거죠. 한 단어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사무실 전화기가 울렸죠. 국방부 상황실이었습니다. 맥케인 봤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거 심각한데. 한국이 선 넘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죠. 선을 넘은 건 누구인지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워싱턴은 술렁였죠. 한국의 전자권 회복 선언이 연일 뉴스에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이 분석에 나섰고 정치인들이 우려를 표명했죠. 한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건가? 동맹 약화 신호야. 중국이 좋아하겠군.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죠. 10월 3일 저녁 정계에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계산했대. 70년간의 토지 사용료를. 얼마인데? 13조래. 처음엔 황당한 소리로 치부됐죠. 하지만 숫자가 구체적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요구했던 금액과 정확히 같았죠. 이게 우연일까? 동료가 물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지. 메시지야. 저는 즉시 알아챘죠. 이건 단순한 반격이 아니라 계산된 응답이라는 것을. 며칠 후 국방부 실무진들이 검증에 나섰습니다. 계산해봤어? 한 분석관이 동료에게 물었죠. 평택부지만 4천만 평방미터야. 시가로 치면. 멈춰. 계산하지 마. 왜? 숫자가 나오면 인정해야 하잖아. 하지만 숫자는 이미 나오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내부 보고서에서, 의회 예산처 자료에서, 회계감사원 문건에서 모두가 같은 결론을 가리켰죠. 13조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보수적인 추정이었죠. 토지 임대료만 연간 4억 달러. 70년이면 280억. 건설비 101억 더하면 390억 달러. 숫자들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워싱턴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죠. 한국이 허튼 소리하는 게 아니네. 계산이 정확해. 우리가 진짜 이만큼 받은 거야? 언론이 움직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먼저 팩트체크에 나섰죠. 한국의 역청구, 과연 근거 있는가? 기사는 냉정했습니다. 미국 측 자료를 토대로 역산한 결과를 제시했죠. 평택기지 토지 연간 임대료 추정 3억 5천만 달러. 오산, 부산 등 추가 기지 포함 시 연간 4억 달러. 70년 누적 280억 달러. 기지 건설비 한국 부담분 101억 달러. 총계 약 390억 달러. 한국의 주장은 과장이 아니라 오히려 절제된 수치로 보인다. 기사가 나간 다음 날 국방부는 발칵 뒤집혔죠. 긴급회의가 소집됐고 저도 참석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험악했죠. 한국이 미쳤어? 우리한테 돈을 달라고? 국방차관이 소리쳤습니다. 정확히는 기지 사용료입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죠. 뭐? 평택기지, 오산기지, 부산작전기지. 70년간 무상으로 쓴 땅이죠. 한국 입장에선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맹국끼리 그런 계산을 해? 우리가 먼저 했죠. 방위비 13조를 요구한 건 우리였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죠.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평택기지 건설비 110억 달러. 이 중 101억을 한국이 부담했죠. 92%입니다. 그건 동맹 차원에서. 일본은 74%예요. 독일은 32%고요.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줬죠. 한국은 동맹국이 아니라 사실상 후원자였습니다. 그리고 토지 무상 제공 70년. 평택 부지만 해도 4천만 평방미터죠.
워싱턴 포스트가 계산한 임대료가. 그만. 차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알았어. 숫자가 맞다는 거 이해했다고.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건 달랐죠. 백악관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뭐라 반박할 수가 없었죠. 숫자는 미국 측 자료에서 나온 것이었으니까요. 대신 미국 언론이 더 파고들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사설을 실었죠. 우리가 계산을 잘못했다. 70년간. CNN이 특집을 방영했습니다. 한국의 역청구, 사실은 정당한 권리였다. 완벽한 반격이었죠. 미국이 돈을 요구하면 정당하고 한국이 요구하면 비현실적이라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둘씩 진실이 재조명되기 시작했죠. 한국이 주장한 게 아니라 미국이 스스로 발견한 진실이었습니다. 미국 내 여론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저는 그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나눈 대화가 기억납니다. 맥케인, 솔직히 말해봐. 한국말이 맞아? 뭐가요? 우리가 한국한테 너무 많이 받은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맞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럼 왜 진작 말 안 했어? 아무도 관심 없었으니까요. 한국은 조용한 나라였죠. 불평 안 하고 묵묵히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침묵은 동의가 아니라는 걸요. 국방부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겼죠. 실무진들은 한국의 주장을 이해했습니다. 숫자가 명확했으니까요. 하지만 고위층은 달랐죠. 체면 문제였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무시하고 있어. 아닙니다. 존중을 요구하는 겁니다. 제가 반박했죠. 똑같은 말이야. 다릅니다. 무시는 상대를 깎아내리는 것이고 존중 요구는 동등함을 주장하는 거죠. 회의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계속 드러났죠. 10월 중순 미국 언론들이 경쟁적으로 팩트체크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70년간의 토지 사용 내역, 기지 건설비 부담 명세, 전력, 수도, 도로 인프라 제공 비용. 모든 게 문서화되어 있었죠. 투명했습니다. 반박할 여지가 없었죠. 저는 그 자료들을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놀라웠죠. 한국은 70년간 이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침묵했지만 잊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지금 그 기록이 미국 언론을 통해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CNN이 또 다른 특집을 방영했죠. 한국은 정말 공짜로 보호받았나? 답은 명확했습니다. 아니었죠. 한국은 누구보다 많이 부담했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70년 동안.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생각했죠. 회복. 한국 대통령이 쓴 그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전자권 회복, 주권 회복, 자존감 회복. 한국은 되찾고 있었죠. 원래 자신들의 것이었던 모든 것을.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반항이 아니라 정산이라는 것을. 분노가 아니라 정의라는 거죠. 한국은 변했습니다. 더 이상 굴복하는 동맹이 아니라 협상하는 국가가 되었죠. 더 이상 침묵하는 파트너가 아니라 말하는 주권국이 되었습니다. 10월의 서울은 뜨거웠죠. 광장마다 태극기가 물결쳤고 국민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IMF 금 모으기 운동 때처럼. 다시 한번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었죠. 저는 모니터 속 한국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달랐죠. 분노도 있었지만 그보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확신. 우리는 당당하다는 확신. 그날 이후 한국은 수혜자가 아니었습니다. 협상자였죠. 계산서를 들고 테이블에 앉은 당당한 협상자였습니다. 우리는 빌려준 땅에 사용료를 청구했을 뿐이다. 한 워싱턴 분석가가 쓴 칼럼 제목이 떠올랐죠. 전환이 아닌 회복, 그 한 단어가 전 세계의 문법을 바꿨습니다. 이제 한국은 계산서로 말하기 시작했죠. 아니, 정확히는 미국이 스스로 계산서를 발견한 겁니다. 70년 동안 외면했던 바로 그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10월, 워싱턴 국방부 전략기획실. 부국장 제임스 핸더슨의 책상 위로 두꺼운 보고서가 놓였죠. 평택 캠프 험프리스 인프라 비용 분석.
표지에 빨간 글씨로 기밀 표시가 찍혀 있었습니다. 핸더슨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첫 장을 펼쳤죠. 일상적인 검토 업무였습니다. 하지만 첫 페이지를 넘긴 순간 손이 멈췄죠. 건설비 총액 110억 달러. 한국 측 부담 101억 달러. 미국 측 부담 9억 달러.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착각인가 싶었죠.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92%를 부담했죠. 미국은 고작 8%였습니다. 이게 맞나? 중얼거리며 다음 장을 넘겼죠. 비교표가 나왔습니다. 일본 요코스카 기지, 미국 부담 26%, 일본 부담 74%. 독일 람슈타인 기지, 미국 부담 68%, 독일 부담 32%. 한국 평택 기지, 미국 부담 8%, 한국 부담 92%. 숫자가 선명했죠. 냉정했습니다. 한국의 부담률이 압도적이었죠. 핸더슨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30년 넘게 국방부에서 일했죠. 나토 동맹국들과도 협력했고 아시아 주둔 비용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숫자는 처음이었죠. 한국이 사실상 전액을 부담한 셈이었습니다. 보고서를 계속 읽었죠. 토지 무상 제공 70년간 지속. 연간 추정 임대료 4억 달러. 누적 총액 280억 달러. 손이 떨렸습니다. 토지만 따져도 280억 달러. 건설비까지 합치면 390억 달러였죠. 이건 동맹이 아니잖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건 후원이야. 한국이 우리를 후원하고 있었던 거야. 다음 페이지에는 세부 항목이 나열되어 있었죠. 활주로 건설비 12억 달러, 한국 부담. 병영시설 8억 달러, 한국 부담. 훈련장 조성 5억 달러, 한국 부담. 전력망 구축 3억 달러, 한국 부담. 모든 항목 옆에 같은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 부담. 핸더슨은 보고서를 덮었죠.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우리가 뭘 한 거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포토맥강이 흐르고 있었죠.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죠. 우리는 한국을 지켜준다고 믿었습니다. 동맹국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숫자는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지탱하고 있었죠. 70년간 묵묵히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면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핸더슨입니다. 보고서 봤어? 국방부 차관보 목소리였죠. 지금 막 다 읽었습니다. 어때? 충격적이지? 충격적이라는 말로는 부족하죠. 이건 나도 알아.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에게 미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럴지도. 하지만 지금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해. 이 보고서 백악관까지 올라갈 거야. 백악관요? 응. 대통령이 직접 보게 될 거야. 준비해. 전화가 끊겼죠. 다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결론이 있었죠. 한국의 주한미군 지원은 동맹국 중 최상위 수준이며 미국 회계감사원 기준으로도 예외적으로 높은 수치임. 한국은 방위비 분담뿐 아니라 기지 건설, 토지 제공, 인프라 지원 등 전방위적 부담을 수행해왔음. 이는 일본, 독일 등 타 동맹국과 비교시 현저히 높은 수준. 명확했죠. 반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동료를 불렀습니다. 톰, 이거 봐. 분석관 톰 브래들리가 다가왔죠. 뭔데요? 평택 보고서야. 읽어봐. 톰은 보고서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1분, 2분, 3분.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이게 진짜예요? 회계감사원 자료야. 거짓말 안 해. 92%요? 한국이? 그래. 톰은 의자에 주저앉았죠. 저는 한국이 우리한테 얹혀 산다고 생각했어요. 나도 그랬어. 하지만 이건 완전히 반대지. 우리가 얹혀 살고 있었던 거야. 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진실이 너무 무거웠죠. 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13조를 요구한 건 완전히 잘못된 거지. 한국은 이미 충분히 내고 있었어. 아니, 충분한 수준을 넘어섰어. 언론은 알까요? 이미 알고 있어. 워싱턴 포스트가 먼저 계산했잖아. 핸더슨의 말이 맞았죠. 언론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이어 뉴욕타임즈도 특종을 터뜨렸죠. 한국, 평택기지 건설비 92% 부담. 미국은 8%만. 기사는 상세했죠. 회계감사원 보고서를 인용하며 한국의 엄청난 부담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여론이 들끓었죠. 소셜미디어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많이 냈다고? 몰랐는데. 트럼프가 돈 더 내라고 한 게 말이 안 되네. 우리가 한국한테 미안해야 하는 거 아냐? 미국 국민들도 충격을 받았죠. 한국은 공짜로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을 위해 엄청난 투자를 해온 나라였죠. 국방부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긴급회의가 소집됐고 핸더슨도 참석했죠. 회의실 분위기는 무겁고 침울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 누군가 한숨을 쉬었죠. 한국한테 사과해야 하는 거 아냐?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70년간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잖아. 트럼프 대통령은 뭐래? 아직 아무 말 없어. 백악관도 당황한 것 같아. 핸더슨이 입을 열었죠.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모두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모든 걸 해줬죠. 땅도 주고 돈도 대고 인프라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했습니까? 당연하게 받았죠.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안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안보를 제공했잖아. 안보만으로 충분했을까요? 숫자를 보세요. 한국은 우리가 제공한 것보다 훨씬 많이 줬습니다. 침묵이 흘렀죠.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변했죠.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핸더슨은 사무실로 돌아와 혼자 생각했죠. 지키는 줄 알았던 나라가 알고 보니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보호자인 줄 알았는데 수혜자였던 거죠.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92%. 그 숫자가 눈에 박혔죠. 우리가 너무 많이 받았어. 중얼거렸습니다. 한국한테 너무 많이 받았어. 그날 밤 핸더슨은 집에 돌아가지 못했죠.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며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70년간의 기록. 한국이 부담한 모든 비용. 찾으면 찾을수록 놀라웠죠. 한국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요구하지도 않았죠. 그저 묵묵히 동맹의 이름으로 모든 걸 부담해왔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죠. 아니지. 우리가 듣지 않았던 거야.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태양이 뜨고 있다는 것을. 더 먼저 뜨고 있다는 거죠. 한국은 언제나 미국보다 먼저 아침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미국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죠. 이제 미국이 깨어날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모습을, 그들이 해온 희생을, 그들이 가진 자존심을. 보고서의 숫자는 냉정했죠. 92%. 그것이 진짜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이제 미국 전체가 마주해야 할 진실이었죠. 10월 찬 공기가 내려앉은 백악관 상황실. 대통령이 급히 소집한 비공개 회의였습니다. 참석자는 14명. 국방장관, 재무장관, 국무장관, 그리고 국가안보보좌관. 저도 동북아 전략분석관 자격으로 참석했죠. 공기가 무겁고 긴장됐습니다. 한국 문제가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죠. 대통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우리를 밀어내려는 건가? 국방장관이 보고서를 펼쳤죠. 최악의 시나리오를 검토했습니다. 주한미군 완전 철수.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철수. 그 단어가 실제로 테이블 위에 올라왔죠. 재무장관이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비용 분석입니다. 먼저 보시죠. 저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주한미군 철수 총 비용 280억 달러. 병력 이동 45억 달러. 장비 운송 38억 달러. 기지 폐쇄 및 원상 복구 52억 달러. 대체 기지 건설 145억 달러. 재무장관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28,500명의 병력을 이동시키는 데만 45억 달러가 듭니다. 어디로 옮긴다는 건가? 대통령이 물었죠. 일본이나 괌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국방장관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평택에서 베이징까지 거리 985km입니다. 빨간 선이 두 도시를 연결했죠. 괌에서 베이징까지는 3,800km입니다. 일본 오키나와는 2,100km입니다. 대통령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리가 2배 이상 차이 나잖아. 그것만이 아닙니다. 국방장관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죠. 평택은 MQ-9 무인정찰기 작전 반경 내입니다. 북한, 중국 동북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모두 커버하죠. 지도 위에 원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평택을 중심으로 한 반경 1,800km. 북경, 평양, 상하이, 블라디보스토크가 모두 포함됐죠. 괌으로 가면 이 작전 반경을 잃습니다. 일본도 평택만큼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중국과의 거리 때문입니다. 재무장관이 다시 말했죠. 그리고 시간입니다. 대체 기지를 짓는데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10년? 대통령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급 기지를 짓는다면 그렇습니다. 활주로, 병영, 훈련장, 모든 인프라를 새로 만들어야 하니까요. 한국은 그걸 얼마나 걸려서 만들었나? 누군가 물었죠. 7년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한국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가능했죠. 토지 수용, 인허가, 건설 인력, 모든 게 빨랐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10년. 한국과 함께라면 7년. 그 차이가 명확했죠. 국무장관이 발언했습니다. 전략적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한국은 단순한 기지가 아닙니다. 그가 자료를 펼쳤죠. 부산항. 세계 6위 컨테이너 항구입니다.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가? 미 해군 7함대 함정들이 정비받는 곳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부산 조선소를 직접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조선소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현대, 삼성, 한화, 세계 시장 점유율 41%죠. 우리 군함도. 예. 순양함, 구축함, 잠수함 정비를 한국에 의뢰합니다. 미국 본토까지 가는 것보다 빠르고 저렴하니까요. 국방장관이 추가했습니다. 현재 태평양 함대 함정 60% 이상이 한국 기술에 의존 중입니다. 60%? 대통령의 표정이 굳었죠. 엔진, 전자장비, 레이더 정비까지. 한국 기술자들 손을 거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죠.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습니다. 반도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반도체? 삼성, SK하이닉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70%입니다. 그가 보고서를 넘겼죠. 우리 군사 장비에 들어가는 첨단 반도체 대부분이 한국산입니다. 중국에서 못 사오나? 누군가 물었습니다. 기술 격차가 10년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전쟁 상황이라면? 대답이 없었죠. 한국이 없으면 우리 무기 체계가 마비됩니다. 명확한 결론이었습니다. 재무장관이 다시 발언했죠. 정리하겠습니다. 철수 비용 280억 달러. 대체 기지 건설 10년. 전략적 공백 발생. 조선 반도체 공급망 단절. 그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한국에서 손을 떼는 건 선택이 아닙니다. 자해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죠.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뭘 한 건가? 착각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착각? 한국을 지켜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한국에 기대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한반도가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죠. 인도태평양 전략.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없이 가능한가? 국무장관에게 물었죠. 불가능합니다. 즉답이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려면 최전선 기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한국입니다. 일본은 2선입니다. 한국이 1선이죠.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토크 감시도 한국에서 가능합니다. 985km 작전 반경 내입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죠.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린치핀입니다. 린치핀? 수레바퀴를 고정하는 핀이죠. 그게 빠지면 바퀴가 굴러떨어집니다. 한국이 빠지면 인도태평양 전략이 무너집니다.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우리가 한국을 필요로 한다. 한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재무장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13조를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계산을 다시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70년간 우리에게 제공한 가치는 390억 달러입니다. 우리가 요구한 13조, 약 130억 달러보다 3배 많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줬죠. 더 받을 게 아니라 더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재무장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대통령이 의자에 깊이 기댔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국무장관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을 파트너로 대해야 합니다. 파트너? 예. 비용 분담 대상이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로요. 차이가 뭔가? 비용 분담은 계산입니다. 파트너십은 존중이죠.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방장관이 추가했죠. 한국은 이미 충분히 부담하고 있습니다. 92%를 냈습니다. 더 요구할 게 아니라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 우리가 한국을 필요로 한다고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침묵이었죠. 깨달음의 침묵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성명을 준비하라. 한국은 우리의 핵심 동맹이며 전략적 파트너라고. 13조 요구는 철회한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 곤란해지는데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사실이 중요하다. 대통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틀렸다. 한국한테 미안하다. 앞으로 제대로 하겠다. 이렇게 가자. 회의가 끝났습니다. 참석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죠. 저는 회의실에 잠시 남아 있었습니다. 지도를 바라봤죠. 한반도. 작은 땅이지만 거대한 의미를 가진 곳. 떠나는데 드는 돈이 머무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985km. 그 숫자가 한미동맹의 진짜 길이었죠. 미국은 드디어 배웠습니다. 필요하다는 말을. 70년간 우리는 한국을 보호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죠. 한국이 우리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전략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면에서. 회의실을 나서며 복도에서 재무장관을 만났습니다. 맥케인, 자네 생각은 어때?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뭐가? 우리가 깨어난 게요. 재무장관이 쓴웃음을 지었죠. 70년 만에 말이지. 늦어도 괜찮습니다. 안 깨는 것보단 낫죠. 그래. 자네 말이 맞아. 그가 먼저 걸어갔습니다. 저도 사무실로 향했죠.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은 잠들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백악관 대변인이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죠. 방위비 분담금 요구는 어떻게 되나요? 재검토 중입니다. 한국의 기여도를 충분히 고려할 것입니다. 철회한다는 뜻인가요? 적정 수준에서 합의를 모색하겠습니다. 사실상 철회였죠. 워싱턴의 논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비용이 아니라 자산이다. 동맹은 계산이 아니라 생존이다. 언론도 달라졌죠. 뉴욕타임즈가 사설을 실었습니다. 한국 없는 아시아 전략은 없다. 워싱턴 포스트도 가세했죠. 우리는 한국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 미국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필요하다고. 한국을 필요로 한다고. 그날 이후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서는 파트너였죠. 동등한 파트너였습니다.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동맹. 그 단어의 진짜 의미를. 돈의 관계가 아니라 생존의 관계.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라 함께 서는 동반. 한국이 가르쳐줬습니다. 침묵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이제 미국이 응답할 차례였죠. 존중으로. 인정으로. 985km. 평택에서 베이징까지의 거리. 그것이 한미동맹의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었죠. 새벽 2시. 휴대폰 진동에 잠에서 깼습니다. 동료 해병 출신 분석관 톰이었죠. 맥케인, 뉴욕타임즈 지금 당장 봐.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켰죠. 메인 화면에 헤드라인이 떠올랐습니다. 미 해군 특수전 개발단, 북한 해역 작전 중 민간 선박 충돌.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기사를 읽기 시작했죠. 북한 해역에서 비밀 작전을 수행하던 미 해군 특수전 개발단 소속 부대가 민간 선박과 충돌하는 사고 발생. 작전은 즉시 중단됐으며 국방부는 사건 은폐를 시도했으나 내부 제보로 사실이 드러남. 손이 떨렸습니다. 20년간 수많은 작전을 봤지만 이런 치욕은 처음이었죠. 특수전 개발단. 실팀 6가 소속된 곳이었습니다. 세계 최정예 중에 최정예. 빈 라덴을 사살한 바로 그 부대였죠. 그런데 민간 선박과 충돌이라니. 기사는 계속됐습니다. 작전 당시 정보 실패로 목표물 식별 오류 발생. 접근 과정에서 민간 화물선과 조우했고 긴급 회피 중 충돌. 국방부는 즉각 기밀로 분류하고 사건을 묻으려 했으나 참전 요원의 내부 고발로 진실이 드러남.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톰에게 다시 전화했죠. 톰, 이거 확인된 거야? 위키리크스에도 올라왔어. 작전 보고서 일부가 유출됐대. 망했네. 30분 후 저는 국방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새벽거리는 텅 비어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죠. 30년간 해병으로 분석관으로 살아오며 믿었던 것. 미국 군대는 실패하지 않는다. 특히 실팀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그 믿음이 산산이 조각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국방부 건물에는 이미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죠. 복도를 걸으며 동료들을 마주쳤습니다. 모두 같은 표정이었죠. 충격과 당혹감. 회의실에 들어서자 12명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뉴욕타임즈 기사가 떠 있었죠. 국방부 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최악이야. 정말 최악이야. 한 분석관이 물었죠. 사실입니까? 정말 우리 특수부대가? 사실이야. 위키리크스의 작전 보고서 일부가 올라갔어. 진짜야.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내부 보고서였죠. 기밀 해제된 작전 기록들. 2017년 예멘 민간인 사상자 발생. 2021년 아프간 철수, 드론 오폭으로 어린이 10명 사망. 2023년 소말리아, 정보 실패로 우군 사상. 그리고 이번 북한 해역 충돌. 패턴이 보였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죠. 구조적 문제였습니다. 이거 단순 실수가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야? 정보 실패가 반복되고 있어요. 예멘, 아프간, 소말리아, 그리고 이번. 모두가 자료를 들여다봤죠.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어요. 작전 능력이 아니라 정보 수집과 판단 시스템이요. 차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더 심각한 거야.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는 거잖아. 해가 떠올랐습니다. 언론이 폭발하기 시작했죠. CNN 속보. 미 특수부대 북한 해역 작전 실패, 민간 선박 충돌. BBC 긴급뉴스. 미국 군사력의 허점, 북한 작전 실패로 드러나. 폭스뉴스 특집. 세계 최강 신화, 북한 해역에서 무너지다. 기사를 더 읽어보니 구체적 내용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가 확보한 작전 보고서에 따르면 부대는 북한 해역에서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했죠.
목표 지점 접근 중 예상치 못한 선박 조우. 해당 선박은 등화를 소등한 상태로 작업 중이었으며 우리 측 감시 장비로 사전 탐지 불가. 긴급 회피 중 근접 상황 발생. 보고서의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등화를 끈 채 작업 중이던 북한 민간 선박. 사전 탐지 실패. 긴급 회피. 정보 실패였습니다. 완벽한 정보 실패였죠.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실팀이 민간 선박 하나 못 찾았다고? 정보도 제대로 못 파악해? 세계 최고가 이 정도야? 미국 내 반응도 충격이었지만 더 중요한 건 해외였습니다. 오전이 되자 일부 한국 언론들도 뉴욕타임즈 보도를 인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일간지 두세 곳이 국제면에 실었죠. 미 특수부대 북한 해역 작전 실패. 뉴욕타임즈 민간 선박 충돌 은폐 의혹 보도. 한국 언론의 톤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대서특필은 아니었죠. 하지만 온라인 댓글은 달랐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분석관 김 박사였죠. 맥케인, 한국 쪽 반응 봤어? 지금 확인 중입니다. 온라인이 뜨거워. 기사 자체는 작지만 댓글이 폭발하고 있어. 어떤 반응인가요? 회의적이야. 정말 우리를 지켜줄 수 있나 이런 논조가 많아. 저는 한국 포털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기사 댓글란을 번역해서 읽었죠. 민간 선박도 못 찾으면서 북한 미사일은 어떻게 막아요? 정보 실패가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 방어는 우리가 해야 할 것 같네요.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는 작았지만 국민 반응은 컸죠. 한국 보수 언론 칼럼도 나오기 시작했어.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보수도요? 응. 동맹의 신뢰성 재검토 필요라는 제목이야. 진보 쪽은 자주국방 강화 얘기하고. 최악이었습니다. 좌우를 떠나 한국 전체가 의문을 품기 시작한 거죠. 오후 2시 국방부 브리핑룸. 대변인이 단상에 섰습니다. 해당 작전은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예외적 사례입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죠. 예외적이라고요? 예멘, 아프간에 이어 또 실패 아닙니까? 각 사건은 개별적 상황이며 구조적 문제 아닙니까? 대변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설득력이 없었죠. 브리핑이 끝나자 언론은 더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저는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한국인 친구 박 선생이었죠. 한미관계 연구자였습니다. 박 선생님, 저 맥케인입니다. 아, 리처드. 연락할 줄 알았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조심스러웠죠.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죠. 리처드, 우리는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그 질문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박 선생님, 70년간 믿었어요. 미군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세계 최강이라고. 그런데 민간 선박도 구분 못하면서 어떻게 북한 미사일을 막아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죠. 우리가 믿은 군사력은 모래 위의 성이었습니까? 지금 한국 사람들은 미국을 다시 보고 있어요. 동맹의 가치를 신뢰를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수화기를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날 저녁 국제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가 긴급 설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군사력을 신뢰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한국인들의 대답이 바뀌었습니다. 2020년 67% 신뢰, 2025년 11월 45% 신뢰, 22%포인트 하락이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71%에서 52%로 19%포인트 하락. 아시아 동맹국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었죠. 밤 11시, 저는 아직도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미국의 군사력이 신화가 아니라 환상임이 드러났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타이틀이 실패 앞에서 무너졌죠. 동료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맥케인, 아직도 있어? 생각 좀 하고 있었어. 뭘? 동맹이란 단어는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하는데 지금 그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 동료가 의자에 앉았죠. 한국이 떠날까?
떠나진 않아. 하지만 달라질 거야. 어떻게? 의존에서 자립으로. 맹신에서 계산으로. 그게 나쁜 건가? 모르겠어. 하지만 확실한 건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다는 거지. 다음 날 한국 방산주가 급등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진엑스원 모두 상한가를 기록했죠. 시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자체 국방 능력을 키울 거라고.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을 거라고. 군사 전문가들이 칼럼을 쏟아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의 집단적 각성을 불러왔다. 동맹은 유지하되 의존은 줄여야 한다. 이제 한국은 스스로의 길을 준비해야 한다.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죠.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북한 해역 작전 실패가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 증대 불가피. 미국은 더 이상 절대적 보호자가 아님. 동맹 유지를 위해서는 상호 존중과 투명성 확보 필수. 보고서를 제출하며 생각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그림자가 금이 같다. 민간 선박 하나 구분 못한 사건. 작은 실수처럼 보였지만 그 파장은 엄청났죠. 신뢰는 쌓는데 70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하룻밤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날 이후 동맹은 믿음이 아닌 계산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을 필요로 했지만 맹신하지 않았죠. 신화가 무너질 때 새로운 각성이 시작됩니다. 한국이 그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잃은 건 단순한 신뢰가 아니라 70년간 당연하게 여겼던 지위라는 것을. 이제 한국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준비하는 나라가 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그늘 아래 있지 않았죠. 그것이 이 사건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나온 정보 때문이었죠. 북한 김정은 러시아 방문 확인. 분석관 톰이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위성 사진을 확인했죠. 김정은의 전용 열차가 러시아 극동 지역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2023년 9월이었나. 톰이 중얼거렸습니다. 맞아, 그때도. 푸틴이 직접 우주기지를 안내했지. 그때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 회담 이후 북러 간 교류가 눈에 띄게 증가했죠. 화물 열차 운행이 늘었고 고위급 인사 왕래가 잦아졌습니다. 중국 반응은? 제가 물었습니다. 톰이 자료를 펼쳤죠. 중국 외교부 브리핑 기록이었습니다. 북러 간 정상적 교류라고 했어요. 각국의 합리적 안보 관심사를 존중한다고. 의미심장한 표현이었습니다. 중국이 북러 협력을 묵인한다는 뜻이었죠. 한반도 주변 세력 관계가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북한, 러시아, 중국 한 축. 한국, 미국, 일본 또 한 축. 긴장은 높아졌고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죠. 그 와중에 일본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니케이가 특종을 터뜨렸죠. 일본 정부 방위비 GDP 2% 목표 확정. 5년간 43조엔 규모 증액.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약 3,150억 달러. 기존 예산의 거의 2배였죠. 일본이 진짜 하네. 동료가 말했습니다. 자료를 더 읽어보니 구체적이었습니다. F-35 추가 도입, 토마호크 미사일 구매, 반격 능력 확보, 그리고 주일 미군 지원 확대. 일본이 미국한테 쓴 돈이 얼마나 될까? 누군가 물었죠. 제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일본의 주일 미군 주둔비 분담 기록. 연간 약 20억 달러. 거기에 기지 제공, 인프라 지원까지. 한국보다 적네요. 분석관 한 명이 말했습니다. 비율로 보면 그래. 한국이 92%, 일본이 74%니까. 그런데 왜 일본은 칭찬받고 한국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같은 돈인데. 한국이 더 많이 냈는데. 일본은 환영받고 한국은 압박받았죠. 타이밍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타이밍요? 일본은 미국이 요구하기 전에 먼저 제안했어. 그게 차이야. 한국은? 우리가 먼저 요구했지. 13조를.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서가 중요했던 겁니다.
요구받고 주는 것, 먼저 제안하고 주는 것. 같은 돈이지만 의미가 달랐죠. 워싱턴은 일본을 칭찬했습니다. 백악관 성명이 나왔죠. 일본의 방위비 증액 결정을 환영한다. 동맹 강화를 위한 일본의 기여에 감사한다. 국방장관도 논평했습니다. 일본은 모범적 동맹국이다. 저는 그 말들을 읽으며 씁쓸했습니다. 한국이 92%를 냈을 때는 당연하게 여기더니 일본이 증액하니 칭찬 일색이었죠. 그날 오후 한국 주요 언론에서 비교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본 방위비 증액, 한미 관계는 일본은 환영, 한국은 압박받던 동맹. 댓글이 달렸죠. 일본은 돈 냈다고 칭찬받고 우린 더 많이 냈는데 뭐라 들었지. 이게 공평한 대우야? 우리가 호구였나? 여론이 차가워졌습니다. 일본 방식은 명확했습니다. 돈을 내고 동맹을 산다. 워싱턴이 원하는 걸 주고 안정을 얻는다. 한국 방식은 달랐죠. 돈이 아니라 원칙을 내세운다. 계산서를 제시하고 대등함을 요구한다. 어느 쪽이 옳은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일본은 돈으로 안정을 샀지만 한국은 굴복하지 않음으로써 존중을 얻었습니다. ATM 동맹과 주체 동맹. 언론이 붙인 이름이었죠. 일본은 ATM이 됐습니다. 돈을 넣으면 안보가 나오는. 한국은 주체가 됐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요구하는. 워싱턴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일본 방식이 편하지. 한 고위 관계자가 말했죠. 하지만 한국 방식이 더 정직해. 다른 관계자가 반박했습니다. 정직하면 뭐해? 불편한데. 동맹이 편의를 위한 건가, 원칙을 위한 건가?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일본 방위비 증액과 한미동맹 비교 분석. 결론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일본은 재정적 기여로 환영받았으나 한국은 원칙적 주장으로 존중받기 시작했음. 단기적으로는 일본 방식이 마찰이 적으나 장기적으로는 한국 방식이 더 건강한 동맹 관계를 만들 가능성이 있음. 그날 밤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에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아시아 동맹의 미래였죠. 발표자가 말했습니다. 일본은 돈을 냈습니다. 한국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역사가 기억하는 건 후자일 겁니다. 청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죠. 그 말이 진실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한반도 주변은 여전히 긴장됐습니다. 북러중 협력, 한미일 동맹, 대립구도는 선명했죠. 하지만 그 속에서 한국은 달랐습니다. 일본처럼 순응하지 않았고 북한처럼 고립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도 동맹을 유지했습니다. 그것이 한국의 길이었죠. 한국의 울산조선소 새벽 5시. 용접 불꽃이 어둠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방부 실사단과 함께 울산에 내려왔죠. 평택에 이어 두 번째 현장 방문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쇳가루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음이 귓가를 울렸죠. 30년 전 해병대 시절 샌디에이고 해군 기지에서 맡았던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달랐습니다. 이곳이 훨씬 컸죠. 거대한 드라이독에 미 해군 순양함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타이콘대로 각급 순양함 샤일로호. 배수량 9,800톤의 거함이었죠. 수리 중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인 조선소 관계자가 대답했죠. 예. 엔진 정비와 전자장비 교체 작업입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6주 예정입니다. 미국 본토에서 하면 4개월 걸리는 작업이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4개월 걸릴 일을 6주에 한다니. 어떻게 그렇게 빠릅니까? 인력이 많고 숙련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24시간 3교대로 돌아가죠. 숫자가 명확했습니다. 시간도 비용도 한국이 월등했죠. 조선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열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용접 불꽃에서 나오는 열이었죠. 기술자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시스템을 분해하고 엔진 부품을 교체하고 선체를 검사했죠. 손놀림이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제 옆에 선 해군 장교가 감탄했습니다. 저 속도 보세요. 미국 기술자들보다 빨라요. 저분들 경력이 어떻게 되나요? 관계자에게 물었죠. 평균 15년입니다. 군함 정비 전문가들이죠. 15년. 한 분야에 15년을 바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숙련도가 속도로 나타나는 거였죠. 저는 작업 모습을 한참 지켜봤습니다. 엔진실로 들어가는 기술자, 레이더를 점검하는 전자 전문가, 선체 용접을 마무리하는 용접공. 모두가 자기 일에 집중했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었죠. 연간 몇 척이나 정비합니까? 미 해군 함정만 12척에서 15척 정도입니다. 12척에서 15척이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태평양 함대 함정 상당수가 여기서 정비받습니다. 가깝고 빠르고 기술도 좋으니까요.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제가 해병대에 있던 1990년대 중반. 그때 함정 수리는 전부 미국 본토에서 했죠. 샌디에이고나 노퍽으로 보냈습니다. 한국 조선소는 상업용 배나 만드는 곳이라고 여겼죠. 군함은 엄두도 못 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미군이 한국에 와서 수리받고 있었죠. 시대가 바뀐 겁니다. 사무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관계자가 자료를 펼쳤죠. 2023년 기준 한국 조선업 세계 점유율 41%입니다. 그래프가 보였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순이었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세계 3대 조선사가 모두 한국입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세계 3대 조선사. 모두 한국. 군함 정비도 가능합니까? 물론입니다. 미 해군뿐 아니라 호주, 캐나다 해군도 이용합니다. 호주도요? 예. 호주는 거리가 멀어서 정비 시간이 오래 걸리죠. 한국이 훨씬 가깝고 빠릅니다. 지리적 이점이었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어디로든 접근하기 좋은 위치. 만약 한국 조선소를 못 쓰게 되면? 동행한 해군 장교가 물었습니다. 관계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죠. 미 본토로 가거나 일본으로 가야죠. 하지만요. 일본은 한국만큼 빠르지 않습니다. 미국은 비용이 2배고요. 그럼 태평양 함대 작전의 지장이? 당연히 있죠. 정비 대기 기간이 늘어나면 가동률이 떨어집니다. 숫자로 환산하면 명확했습니다. 한국 조선소가 없으면 태평양 함대 전력이 20에서 30% 감소하는 셈이었죠. 우리는 조선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울산항이 한눈에 들어왔죠. 컨테이너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크레인들이 쉼없이 움직였습니다. 세계 6위 항구답게 활기찼죠. 저기 보이는 게 미 해군 보급선입니다. 관계자가 가리켰습니다. 회색 선체에 큰 배가 정박해 있었죠. 저 배도 정비받으러 왔습니까? 아니요. 보급품 적재하러 왔습니다. 울산항에서 물자 받아서 일본 요코스카로 갑니다. 자주 옵니까? 한 달에 2~3번은 오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울산항이 단순한 상업 항구가 아니라는 것을. 미 해군 병참선의 핵심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조선소 구내식당에서 식사했습니다. 기술자들과 섞여 앉았죠. 식당은 소박했습니다. 하지만 음식은 푸짐했죠. 된장찌개, 제육볶음, 김치, 밥. 옆자리 기술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일하셨어요? 18년 됐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미군 함정 정비가 어렵습니까? 처음엔 어려웠죠. 매뉴얼도 영어고 규격도 달랐으니까. 지금은요? 눈 감고도 합니다.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처음 미군 함정 받았을 때 긴장됐어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2005년이었나. 구축함 한 척 들어왔는데 손이 떨렸죠. 왜요? 미군 거잖아요.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그런데요? 잘 해냈죠. 그 다음부턴 계속 들어왔고요. 이젠 루틴입니다. 20년 가까운 시간. 그 시간이 기술을 쌓았고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혹시 미군 없이도 할 수 있나요? 다른 나라 배로? 물론이죠.
기술은 같으니까. 폴란드 군함도 여기서 만들었어요. 폴란드요? 예. K2 전차 팔 때 군함도 같이 팔았습니다. 호위함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 조선소가 이미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있었던 거죠. 오후 현대중공업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경영진과 미팅이 잡혀 있었죠. 부사장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2024년 수주 잔량 500억 달러입니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떠올랐습니다. 상승 곡선이었죠. LNG 운반선 세계 점유율 65%, 컨테이너선 45%. 군함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기밀이지만 말씀드리죠. 동남아 3개국과 협상 중입니다. 호위함 수출이요. 한국 군함을요? 예. 인천급 호위함 기반입니다. 동남아에서 인기가 좋아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수출하는 나라로 변한 거였죠. 미국 해군 함정 정비는 계속됩니까? 물론입니다. 좋은 거래처죠. 하지만 부사장이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요. 의존하지 않습니다. 다른 시장도 많으니까요. 그 말이 의미심장했습니다. 한국 조선소는 미군 정비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선택지가 많았죠. 반대로 미군은 한국 조선소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대체할 곳이 마땅치 않았으니까요. 관계가 역전된 겁니다. 저녁 무렵 울산항을 다시 찾았습니다. 혼자였죠. 해질녘의 울산항은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움보다 더 인상적인 건 활기였죠. 크레인들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선소 불빛이 켜졌습니다. 24시간 3교대. 멈추지 않는 작업.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봤습니다. 저 불빛들이 태평양 함대를 지탱한다. 저 기술자들이 미 해군을 살린다. 문득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국에 대한 존경이었죠.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전략적 가치 평가. 핵심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조선소는 미 태평양 함대 작전 지속성의 핵심 요소임. 연간 1215척의 함정 정비를 담당하며 정비 속도와 기술력에서 타국가를 압도함. 한국 조선소 이용 불가 시 태평양 함대 가동률 20에서 30% 감소 예상. 그리고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미 해군의 심장은 울산에서 뛴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포토맥강이 흐르고 있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울산항이 보였습니다. 용접 불꽃, 크레인의 움직임, 기술자들의 손길. 그것들이 미 해군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국방부 고위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주제는 한반도 주둔 전략적 가치였죠. 발표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조선 능력 없이 태평양 전략은 불가능합니다. 스크린에 통계가 떠올랐습니다. 태평양 함대 60% 이상이 한국 기술에 의존 중. 만약 한국과 관계가 틀어지면 누군가 물었죠. 함대 운용에 심각한 차질이 생깁니다. 정비 지연, 작전 능력 저하, 그리고 발표자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요? 중국의 해양 팽창을 막을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지탱하는 나라였죠. 그 진실이 울산에 있었습니다. 미 해군의 심장은 울산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이 멈추면 태평양 전략도 멈췄죠. 한국이 가진 카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이었습니다. 조선소. 그것이 한국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워싱턴의 공영방송 PBS가 새로운 특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방산의 부상 K-디펜스. 저는 사무실에서 방송을 지켜봤죠. 앵커의 목소리가 차분하면서도 강렬했습니다. 2024년 한국은 방산 수출 13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숫자입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떠올랐습니다. 2014년 36억 달러, 2019년 48억 달러, 2024년 130억 달러. 급격한 상승 곡선이었죠. 10년 만에 거의 4배 성장.
연평균 20% 가까운 성장률이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으로부터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를 구매했습니다. 계약 규모만 150억 달러에 달합니다. 카메라가 폴란드 국방부 장관 인터뷰로 전환됐습니다. 한국 무기는 성능이 입증됐고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무엇보다 빠릅니다. 빠르다. 그 단어가 핵심이었죠. 미국이나 유럽 무기는 납품까지 5년에서 7년 걸렸습니다. 한국은 2년에서 3년이면 됐죠. 방송은 계속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캐나다. 한국 방산의 고객은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는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보고서. 한국 방산 수출 품목. 전차, 자주포, 잠수함, 전투기, 방공 시스템. 거의 전 분야를 커버하고 있었죠.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PBS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9위 무기 수출국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KF-21 전투기 시험 비행 장면이었죠. 쌍발 엔진에서 불을 뿜으며 이륙하는 모습. 초음 속으로 하늘을 가르는 모습. 착륙까지의 완벽한 동작. 2022년 첫 비행에 성공한 KF-21.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숨죽여 봤습니다. 감회가 남달랐죠. 2000년대 초반 KF-X 사업이 시작됐을 때를 기억합니다. 워싱턴에서는 회의적이었죠. 한국이 전투기를 만든다고? 불가능해. 조립도 제대로 못하던 나라가 기술 이전 없이는 꿈도 못 꿔. 그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KF-21이 하늘을 날고 있었죠. 독자 개발. 한국 기술로. 물론 미국 엔진을 쓰긴 합니다. 하지만 기체, 항전, 무장 통합은 전부 한국 기술이었죠. 문득 1997년이 떠올랐죠. IMF 외환위기. 저는 당시 한국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한국 국민들이 금을 모으는 장면을 봤죠. 할머니들이 금반지를 내놓고 아이들이 금돼지 저금통을 들고 나오고 온 국민이 금을 모아 빚을 갚으려 했습니다. 저들이 저걸 왜 해? 당시 동료가 물었죠. 나라를 지키려는 거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금으로, 자존심으로. 그때 한국 국민들 눈빛이 기억납니다. 절망이 아니라 결의였죠. 굴복이 아니라 반격이었습니다. 227톤의 금이 모였습니다. 350만 명이 참여했죠. 그게 1997년이었습니다. 지금은 2025년. 28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은 다시 모으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금이 아니라 기술을. 굴복의 금이 아니라 자존의 철을. 위기 앞에서 단결하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는.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며칠 후 유엔 총회 뉴스가 날아왔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기조연설이었죠. 저는 생중계를 지켜봤습니다. 연단에 선 대통령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느 한쪽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그 한 문장이 회의장을 울렸죠.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굴복하지 않습니다. 협력을 추구하지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서는 나라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일어섰죠.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변화가 보였습니다. 과거 한국 대통령들의 연설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강조하고 북한 위협을 언급했죠. 이제는 달랐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그늘이 아니라 세계의 한 축입니다. 그 말이 워싱턴을 술렁이게 했습니다. 국무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폴란드, 인도네시아, UAE. 모두 다른 진영입니다. 한국은 동서를 가리지 않고 협력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지. 중립행보 아닌가? 국방부 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중립이 아닙니다. 다변화죠. 제가 반박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우리 동맹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군가 물었죠.
우리도 한국에만 의존할 순 없죠. 하지만 한국 없이도 어렵습니다. 그럼 어쩌라는 거야? 상호 의존입니다. 평등한 관계죠. 국무부 관계자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을 압박해야 하는 거 아냐? 선을 넘지 못하게. 압박하면 더 멀어집니다. 제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왜? 한국은 이미 선택지가 많아요. 우리가 압박하면 다른 곳으로 갑니다. 어디로? 중국으로? 아니요. 유럽으로, 중동으로, 동남아로. 한국 무기를 사려는 나라가 줄 섰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강한 동맹이 약한 동맹보다 낫습니다. 억지로 붙잡은 동맹보다 스스로 선택한 동맹이 오래갑니다. 국방부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맥케인 말이 맞아. 국무부 관계자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죠. 한국도 가을이겠지. 하지만 한국의 가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KF-21이 하늘을 날았습니다. K2 전차가 폴란드 평원을 달렸죠. K9 자주포가 세계 곳곳으로 팔려나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수입국이 아니다. 우리는 공급국이다. 한국이 세계에 외쳤습니다. 금 대신 철을 모은 나라. 굴복 대신 자존을 선택한 나라. 그것이 한국이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바라봤습니다. 동맹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보호 대상이 아닌 협력 주체로. 변화는 완성됐습니다. 70년간의 여정 끝에 한국은 스스로 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어쩌면 동맹의 진짜 의미일지도 몰랐죠. 저는 보고서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30년 분석관 인생. 이런 변화는 처음이었습니다. 동맹이란 게 이렇게 빠르게 바뀔 수 있구나. 한 나라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감회가 깊었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 한반도는 보호받는 땅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선 땅이었습니다. 트럼프의 13조 요구로 시작된 모욕은 오히려 각성의 방아쇠가 됐죠. 전작권 회복 선언, 역청구서 92%라는 냉정한 숫자들. 그 모든 것이 침묵했던 70년의 기록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울산 조선소의 용접 불꽃은 태평양 함대를 살렸고 KF-21은 불가능이란 단어를 하늘 위로 날려버렸죠.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이 아니었습니다. IMF 때 금반지를 내놓던 그 손으로 이제 세계가 원하는 무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당신은 알고 있었나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동맹이란 이름으로 70년을 참았던 나라가 마침내 계산서를 꺼내 들었을 때 세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내일은 더 나은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